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소재는 사람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재도 피로함을 느낍니다. 이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파단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 변하게 되겠죠.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로가 일어나게 되면 다음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뼈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임펠러 같은 경우, 그래서 피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합니다. 크랭크 로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단면이 잘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항공기 같은 경우도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서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주기적인 하중에 의해서 피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피로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하중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파단이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파단하게 되는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로 시험기라는 건데, 이렇게 피로 시험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중을 주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서 피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중이 워낙 크게 되면, 초기에 발생하는 하중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바로 파단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하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유한 수명을 가질 거고, 그리고 어느 이하로 되면 하중이 아예 거의 피로에 의한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피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피로를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로 해석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스트럭처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성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 물성치 어떤 자료가 필요하느냐 하면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스트레인 라이프 파라메타라는 것과 SN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논의할 때는 결국은 이 구조물이 탄성 영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을 벗어나서 소성 영역으로 가게 되면 구조물이 원상태로 복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영구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탄성 영역 안에서 논합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 내에서 우리가 피로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스트레스 대 사이클이라는 선도가 있습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응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파스칼이니까 만약에 3000 메가파스칼입니까? 네, 이게 114 메가파스칼이니까 3000 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10번밖에 하중을 10번밖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441 메가파스칼을 받게 되면 여기 2000번 정도 이 제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중을 계속 받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차를 다 운전을 하시죠. 그래서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가 페달이 되겠습니다. 그죠? 브레이크도 계속 밟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피로 하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86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한다면 7바의 10의 6성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대 응력 선도를 나타내 놓은 게 SN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 소재에 대한 SN 커브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소재에 대한 SN 커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값을 사이클대 응력 그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SN 커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여기 시편을 가지고 필요 시험을 해서 SN 커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소재를 다 시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문헌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또 외국 사례 자료, 논문 이런 곳에 보면 SN 커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소재 같은 경우 SN 커브를 확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SN 커브를 수식적으로 좀 가정을 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 내에서 우리가 필요 해석을 진행을 할 때는 SN 커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성 영역으로 넘어와서 변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소성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소성 영역에서의 필요 수명에 대해서는 이 strain life paramete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ain life parameter에서 strength coefficient, strength exponent, ductility coefficient, ductility exponent, 그리고 cycle coefficient 이런 부분들, 이런 값들을 찾아가지고 이 SN 커브를 strain life parameter를 가지고 소성 영역에 대해서는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total strain life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elastic strain, 그리고 여기 보는 게 이제 plastic strain. 그래서 strain에 따라서 사이클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인이 주도적으로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소성 영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사용할 때는 스트레인 라이프 파라미터를 하고, 그리고 탄성 영역 내에서 응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SN 커브를 이용해서 필요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 커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소재에 대해서 다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식에 의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reating estimated SN diagram, SN 다이어그램을 대략적으로 조금 예측해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strength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이러한 식들을 넣어 가지고 이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쭉 구해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쭉쭉쭉쭉쭉 거치게 되면, 쭉쭉 거치서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 다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사이클 대 응력 선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보면 조금 여기 보면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상일 경우에 대해서 필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밴딩 상수 값들이 나오고, 그 값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앞에 나온 수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수식을 가지고 쭉쭉쭉쭉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A 값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응력 값도 구하고, 그리고 단면 상수나 크리티컬 포인트 이런 값들을 다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값을 구해 가지고 사용을 수식에 의해서 값을 구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도 이 값들을 조금 수식에 의해서 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항복 강도가 245 메가파스칼, 그다음 그리고 얼티메이트 스트렝스가 460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 SN 값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SN 값은 0.9 SUT 밴딩, 그다음 액슈얼 로딩, 뭐 밴딩을 받느냐 축방향으로 로딩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값을 넣어주고 계산을 하고, SE의 다시 값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0.5 SUT로 아마 계산 스틸이라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로딩 팩터, 그 다음에 사이즈 팩터, 이러한 팩터들은 네, 이 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팩터들이.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저는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SE의 메가파스칼 값을 구하고, SE 값을 구하기, 이 부분에서 이제 SE 값을 구하는 거죠. SE 값이, 네, SE 값이 이렇게 됩니다. SE는 이걸 다 곱한 값이 SE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하고, 이제 SE와 SM이 구해졌으면, 네, SM이 구해졌으면 이용을 해서 이렇게 B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B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나오겠죠. 시그마 A는 AN의 B.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역으로 이제 사이클. 그 사이클을 입력을 하면 이 수식에 의해서 상수가 구해졌기 때문에 그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N2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되겠죠. 거기에다 이 값을 곱해가지고 파스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통해서 다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해서 SN 커브가 구해지고, 그리고 이제 응력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몇 사이클 정도가 되느냐는 이 수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A의 N의 B성을 해가지고 시그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응력이 만약에 100, 200 뭐 파스칼이다 하면 22,800, 뭐 일시 100천 만 파스칼이다 하면 0.1 정도, 그 정도밖에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응력이 저기 역으로 저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310917.23. 미니멈 사이클 계산을 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파스칼이 아니고 지금, 네, 여기에는 파스칼이 되는데 이게 메가파스칼입니다. 제가 이게 좀 잘못 입력을 했네요. 메가파스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3 메가파스칼 하면 이 정도 사용.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번, 그렇죠. 100만 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3109170.23을 입력을 하면 아니죠. 네, 83.10917023을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이 수치가 입력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졌으면 이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사이클 대 응력. 이렇게 하면 이렇게 SN 커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 커브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SN 커브가 없으면 필요 해석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 커브를
일단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형상은 다음과 같은 형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서 이쪽 부분들은 고정이 될 겁니다. 고정부가 될 거고,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응력을 받을 겁니다. 힘을 받을 겁니다. 그 힘을 받게 되면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힘을 인가했다가 제거했다가 인가했다가 제거했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받을 경우에 이 부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지오메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제 초기에 이제 메쉬를 생성하게 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이 테트라 메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트라 메쉬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헥사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제 계속 이제 이야기했듯이 메소드에서 멀티존으로, 그럼 멀티존으로 하면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번 존, 2번 존, 3번 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헥사 메쉬 수입 기법을 이용해서 헥사 메쉬를 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격자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헥사 메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헥사 메쉬가 뭐 좋느냐? 그래서 헥사 메쉬 같은 경우는 앞에 봤던 이제 테트라 메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격자와 격자가 한 곳에서 모이는 노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 그곳에 무한히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다면 헥사 메쉬를 가지고 좀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트라 메쉬로 꼭 그 헥사 메쉬가 들어가지 않는 형상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테트라 메쉬를 이용해서 형상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격자를 생성했고, 그리고 픽스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자, 네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 픽스드 스포트를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이 면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또 선택 네 군데를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한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 셀렉트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바이에서 사이즈로 가셔가지고 same 사이즈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4개가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ce를 주었습니다. 네. 이쪽 면에 force를 주어서 힘을 주는데, 일단 이 힘은 주는 방법이 벡터가 있고 컴포넌트가 있는데, 벡터는 힘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해서 우리는 이제 X 방향 쪽으로 1000N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1000N 오른쪽 화살표로 X 방향으로 1000N. 그래서 Y하고 Z 방향으로는 일단 하중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해석 결과로 토탈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스트레스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트레스 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이프티 팩터입니다. 세이프티 팩터, 안전율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중을 주게 되면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응력이 여기 보이는 재료의 yield strength,
텐셜 일드 스트렝스 250메가파스칼에 대해서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의 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텐사 일드 스트렝스 스트레스 분의 텐셜 일드 스트렝스. 텐사 일드 스트렝스를 스트레스로 나눈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텐사 일드 스트렝스보다 발생한 스트레스가 작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텐사 일드 스트렝스는 결국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탄성 영역의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스 툴에서도 보면 theory가 max equivalent 스트레스, 그래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 shear 스트레스 또는 텐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장 응력 또는 전단 응력. 등가 응력은 인장과 압축을 다 고려한 응력으로 이기 때문에 등가 응력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리밋 타입은 텐션 일드 from material의 텐션 일드를 할 거냐 또는 텐션 얼티메이트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지점을 어느 점을 선택할 건지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텐션 일드라는 것은 아까 소재에서 봤듯이 일드 스트렝스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얼티메이트는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스트렝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네킹이라고 그래서 소재가 쭉 늘어나다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극한 인장 강도죠. 그래서 파단되기 직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강도를 가지고 안전율을 구할 거냐, 아니면 일드 스트렝스를 가지고 안전율을 구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일드 스트렝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그 필요해석 툴에 보시면 그 fatigue 툴이 있습니다. fatigue 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 fatigue 툴을 입력을 하시면 여기 life와 safety fac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ife는 말 그대로 몇 사이클 정도 얘가 견딜 거냐. safety factor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라이프를 100만 사이클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사이클 1 곱하기 10의 구성 사이클을 만약에 디자인 라이프로 잡았을 때 1 곱하기 10의 구성 사이클에 대해서 안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fatigue 툴에 보면 로딩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의 타입은 일단 제로 베이스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하중을 인가하고 제거하고 또 하중을 인가하고 제거하고 이런 과정의 하중이 되는 거고, 이게 fully reversed는 플러스 하중을 갖다가 마이너스 하중을 갖다가 플러스 갖다가 마이너스 갖다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분 하중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저희는 하중을 한번 줬다가 제거하고 줬다가 제거하기 때문에 일단 제로 베이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스트레스 라이프고 민 스트레스 티어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 스트레스 티어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 응력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중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이 하중에서 평균 응력은 제로가 됩니다.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제로가 되지 않는데 수시상으로 실제 현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수시상으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민 스트레스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굿먼 난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적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굿먼 이론을 보면 이제 왔다가 일더 부분에서 얼티메이트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드버그는 일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버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스메 엘리티칼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이론이 어떠한 재료에 잘 맞는지, 그리고 인장 하중을 잘 고려하는지, 압축 하중을 고려하는지, 또는 두 개 다 고려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 이론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mean stress theory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찾아보시게 되면 이 굿맨이나 뭐 소드버그, 뭐 저버, 아스메 엘리티칼,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것 같네요. 그래 아스메 엘리티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라이프와스 이펙트 팩터를 했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진행하면 뭐 간단한 해석이라 금방 끝날 겁니다. 그 솔브 아웃풋에 보면 아마 한 번에 계산이 다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계산이 다 되었고, 그리고 디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3mm 정도 위쪽에서 움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 복원됐다, 움직였다 복원됐다, 뭐 이런 현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중을 주었다, 하중을 제거했다. 그때 발생한 응력이 24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서 이 높은 하중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쪽 끝부분에서, 양쪽 끝부분에서 높은 응력이, 이쪽도 조금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241메가파스칼, 항복 강도, 안전율을 보도록 해서 안전율이 1.03이죠. 그래서 안전율 1.03 맥스고, 민이 아마 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프루브를 가지고 보면 쭉 보면 이 전체적으로 안전율이 이쪽 영역에서 일단 1.5 이하가 자꾸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소재는 조금 반복을 하게 되면 파단될 수도 있고 좀 오랫동안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이프티 응력이 보면 241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소재의 항복 강도가 250메가파스칼입니다. 거의 항복 강도에 접해 있죠. 그래서 안전율이 이렇게 1.03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티그 툴에서 라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끝에 보이는 부분에서 53,310 15번, 5만 번 정도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5만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이 소재는 이제 피로 파괴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크랙이 가서 사용할 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구성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약 0.6 정도의 안전율, 그래서 1 곱하기 10의 구성 사이클에 비해서 0.6입니다. 그래서 라이프가 5332로 5332로 0.6, 이게 아마 5332로를 0.6으로 나누면, 아니요, 5332로 나누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면 세이프티 팩터가 0.6, 5332로 민, 세이프티 팩터가 0.6 민, 사이클이 10의 구성, 이 세이프티 팩터가 1 곱하기 10의 구성 사이클에 대해서 나타내 놓은 걸 건데, 최대 소어 사이클이 5332로인데 단순 계산식으로는 그렇게는 안 나오네요. 안전율
이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32로 사이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5332로 5332로 이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응력이 발생하는 게 약 230메가파스칼 정도 발생하게 되면 331. 그래서 이건 평균 응력 효과를 아마 고려를 민 스트레스 응력 효과를 고려해서 아마 이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을 하게 되면 실제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11 2의 5승 여기 2의 5승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없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누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7 이것 0.7 아니 제가 거꾸로 자꾸 계산을 하고 있었네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 돼서 저만큼 사이클이 나왔다. 그래서 0.7배에 해당한다. 0.7배. 그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라이프 세이프티 팩터는 계산을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스트레스 툴은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민 티어리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 라이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굿먼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는 1 곱하기 10의 5승이었는데 지금은 5 곱하기 10의 4승이기 때문에 약 2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필요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석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안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